78세 아버지, 평생 부모님 산소를 혼자 지켰는데 가족들은 아무 관심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담소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름은 박춘식입니다. 올해로 78이 되었네요. 이 나이가 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 일들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집은 그런대로 화목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셨죠. 저는 이남 삼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큰형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셋이나 있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겨울밤이면 아궁이 앞에 모여 앉아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고 여름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온 가족이 누워서 별을 세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큰형은 어려서부터 영리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형에 비해 조용한 편이었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랄까요? 부모님께서는 종종 제게 춘식이는 믿음직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동생들은 모두 여자아이들이었는데 각자 개성이 뚜렷했습니다. 셋째 은주는 활발하고 당찬 성격이었고 넷째 미경이는 차분하고 세심했죠. 막내 순이는 애교가 많아서 집안의 아이돌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오빠로서 동생들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비록 넉넉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죠. 부모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는 남이 아니다.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던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금이 갔다기보다는 제가 혼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언제부턴가 그 믿음에서 멀어져 갔는데 저 혼자서만 붙들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여름밤 마당에서 바라보던 별들처럼 반짝이던 우리 가족의 사랑이 언제부턴가 희미해져 갔어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고 싶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묵묵히 농사를 지으시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며 자식들에게 성실함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시며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애쓰셨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로서의 위치가 그런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던 것 같아요. 큰형이 있지만 왠지 모르게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그랬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큰형은 공부를 계속해서 서울로 올라갔고 동생들도 하나둘 학교를 마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전히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여서 웃고 떠들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런 평범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건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미미해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6에 동네에서 소문난 현숙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집와서도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고 저를 믿고 따라주었죠. 큰형은 일찍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부터 시작했는데 워낙 머리가 좋고 사교성이 뛰어나다 보니 사업이 점점 잘 되어 갔어요. 나중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까지 차렸죠. 형수님도 서울 사람으로 교양이 있고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갔어요. 은주는 공무원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미경이는 의사와 결혼해서 넉넉하게 살았죠. 막내 순이도 사업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고향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들과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 무렵부터 부모님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일로 혹사시킨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관절이 아프다고 자주 힘들어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제 몫이 되었어요. 큰형은 서울에서 바쁘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동생들은 각자 시집살이와 육아로 바빴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으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부터 약 챙겨드리는 일,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모든 일들을 저 혼자 해나갔어요. 가끔 형이나 동생들이 안부 전화를 하거나 명절에 얼굴을 비추기도 했지만 일상적인 돌봄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춘식이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며 기뻐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면 항상 반가워하셨습니다. 춘식아,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손을 잡아주시곤 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갔어요. 병원비, 약가, 그리고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제 수입만으로는 버거운 일이 많았습니다. 철물점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형이나 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왠지 자존심이 상해서 하지 못했어요. 가족인데 뭐 이런 걸로 하는 생각도 있었고 다들 각자 사정이 있을 텐데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아내는 가끔 당신 형제들한테 이야기라도 해보지 그래요? 하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괜히 그러지 뭐 하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혼자 부모님을 모셨어요.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편안한 모습을 보면 그런 고생도 괜찮다고 여겨졌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니까요. 명절 때면 형과 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다들 돌아가고 나면 다시 저 혼자 남겨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형과 동생들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부모님을 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런 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기침을 하시는 것 같더니 폐렴으로 악화되어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는 모든 형제자매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다들 급히 달려와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해 드렸어요. 장례 절차부터 산소 자리 정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산소 자리는 고향 뒷산 중턱의 좋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이 명당이라고 해서 결정한 자리였어요. 조용하고 전망도 좋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그 산을 좋아하셨으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례 비용도 형제자매들이 함께 분담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가족이구나. 어려울 때는 함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과 동생들도 춘식이 형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고마워해 주었고요. 그로부터 2년 후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급속히 기력이 쇠해지시더니 어느 날 조용히 잠드시듯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 때도 모든 형제자매가 함께 했어요. 아버지 옆자리에 모셔드리고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도 모든 비용을 함께 분담했고 서로 위로하며 슬픔을 나눴어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산소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남았거든요. 처음에는 형과 동생들도 함께 성묘를 다녔어요. 명절 때면 모여서 벌초도 하고 제사도 함께 지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서울에서의 사업이 더욱 바빠졌다며 자주 못 내려온다고 했어요. 미안하다, 춘식아. 요즘 사업이 정말 바빠서 하며 죄송해하긴 했지만 실제로 내려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주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시간이 없어라고 했고, 미경이는 남편 병원 일이 바빠서라고 했죠. 순이도 사업하는 남편 도와야 해서라며 바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다들 각자 삶이 있고 바쁜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저 혼자만 산소를 관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벌초도 혼자, 성묘도 혼자, 제사 준비도 혼자, 모든 것이 제 몫이 되어 갔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자식의 도리니까 누가 하든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벌초 철이 되면 산소 주변의 풀들을 베고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뜨거운 여름날 혼자서 낫을 들고 풀을 베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힘들어졌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다 보면 어지럽기도 하고 숨이 차기도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 산소를 깨끗하게 관리해 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뎠어요. 작업을 마치고 깔끔하게 정리된 산소를 보면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성묘 때 필요한 제수 준비도 모두 제가 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장만하고 향과 종이돈 같은 제수용품들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우리 부부가 감당해야 했어요. 1년 내내 부모님을 생각하며 산소를 관리했습니다. 봄에는 제사 준비를, 여름에는 벌초를, 가을에는 추석 성묘를, 겨울에는 동지 때 찾아뵙곤 했어요. 비가 많이 온 후에는 산소 주변이 무너지지 않았나 확인하러 가기도 했고, 바람이 심하게 분 날에는 묘비가 괜찮나 걱정해서 직접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형과 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사해 하기는 했지만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춘식이 형이 해주니까 우리는 안심이야, 고맙다. 형 하는 말들을 듣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절 때만 되면 모두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죠? 하며 인사를 드렸어요. 마치 자신들도 똑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산소 관리에는 예상치 못한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여름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해는 장마가 유독 심했어요. 며칠 동안 큰 비가 계속 내리더니 산사태까지 났거든요. 급하게 산소에 올라가 확인해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소 일부가 무너져 있었어요. 빗물에 흙이 많이 쓸려나가고 묘 주변에 쌓아놓았던 석축도 일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모님의 안식처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었고, 하지만 복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았어요. 결국 석공을 불러 견적을 받아보니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석축을 다시 쌓고 무너진 부분을 복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데 몇백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잠시 고민했어요. 형이나 동생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까 하고 말이에요. 이런 큰 일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거든요.
하지만 왠지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도 혼자 해왔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기도 하고, 혹시 춘식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하고 오해받을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모아둔 돈으로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석공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제자매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각자 편안하게 지낼 텐데 복구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 산소가 다시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기분은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오래된 묘비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았는데 이대로 두면 언젠가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형제자매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고 여겨졌거든요. 큰형부터 시작해서 동생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부모님 묘비가 기울어져서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은주야, 아버지 어머니 묘비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들 놀라워하면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큰일이네. 빨리 해결해야지 하며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가족이구나. 부모님 일에는 모두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새 묘비를 만드는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형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하며 말끝을 흐렸고 은주는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라고 했습니다. 미경이는 남편 병원 확장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 했고 순이도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라며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다들 미안해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그때도 제가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어요. 새로운 비석을 만들고 설치하고 주변을 다시 정비하는 비용까지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형과 동생들은 춘식이 형이 해주니까 정말 다행이다, 고생이 많다,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는 말들을 해주었지만 그 나중에는 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제가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부담을 혼자 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과 동생들이 모두 모여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죠? 하며 마치 자신들도 똑같이 효도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내도 가끔 말했어요. 당신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형제들도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때마다 가족인데 뭘 그런 걸로 하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어요. 매년 봄이 되면 벌초를, 명절 때면 성묘를,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혼자서 해결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져갔어요. 그런 생활이 몇 년 더 계속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막내 순이의 생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큰형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춘 씨가 요즘 사업이 영 안 되는데 혹시 부모님 산소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말인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형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는 자리에 기운이 좋지 않아서 자손들의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사실 나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픈데 혹시 조상님 산소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 미경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오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산에 있으니까 찾아뵙고 싶어도 힘들어서 자주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조상님께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순이까지 나섰습니다. 그래요, 오빠. 요즘은 추모공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로 모시면 우리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산소 관리를 해온 저에게 갑자기 이장을 하자고 하다니. 그것도 부모님 산소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형님, 동생들아.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혼자서 산소 관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큰형이 말했어요. 춘 씨가 미안하다. 지금까지 너 혼자 고생시켜서.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가족들까지 힘들어질 것 같고. 은주도 거들었어요. 오빠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계속 산에 올라가서 벌초하고 그러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추모공원으로 모시면 오빠도 편하고 우리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고.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 관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니 갑자기 이장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래요. 이장을 한다고 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때까지도 저는 당연히 형제자매들이 함께 부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례를 치를 때처럼 모두가 함께 나누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춘 씨가 큰형이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 산소 관리를 너에게만 맡겨놨잖아. 그런데 이제 이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저는 형의 말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걸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오빠가 주도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미경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오빠. 오빠가 제일 잘 아시니까 오빠가 알아봐 주세요.
추모공원도 어디가 좋은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순위까지 나섰습니다. 오빠,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빠가 다 알아봐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이들이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장 비용까지도 제가 혼자 부담하라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관리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뜻이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장 비용까지 제가 혼자 부담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큰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씨가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다 해왔잖아. 형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혼자 해온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장 비용까지 혼자 부담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은주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오빠, 우리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말 사정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에. 그럼 저는 여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똑같이 자식 키우고 생활하는 사람인데요. 그날 모임은 결국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형제자매들은 춘식이가 화를 내내 그래도 생각해 보라고 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의 말을 계속 되새겨보니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정도 이해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산소에 올라가 보았어요. 부모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조용한 산소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이장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그대로 두는 게 나은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이장을 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효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저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저는 추모공원 이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을 다니며 견적을 받아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추모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견적을 보니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이장 비용, 추모공원 분양비, 새로운 묘비 제작비까지 합치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부모님을 추모공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아내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요? 지금까지 잘 모시고 있었는데. 저는 형제자매들의 요청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설마 또 당신 혼자. 그래야 할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은 왜 그래요? 지금까지도 혼자서 다 해왔는데
이번에까지 왜 혼자 부담하려고 해요? 우리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여보,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아내를 달래며 말했어요. 이번만 참고 하면 앞으로는 편해질 거야. 추모공원으로 가면 다른 형제들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테고. 하지만 아내는 계속 반대했어요. 당신 형제들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산소 관리할 때도 그런 말 했잖아요. 처음에는 함께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당신 혼자 하게 됐잖아요.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로 형제자매들이 함께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알아봤어요. 관공서에 가서 허가를 받는 방법부터 추모공원 분양 절차, 이장 업체 선정, 새로운 묘비 제작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형제자매들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형님, 동생들아. 추모공원 이장에 대해 알아본 결과예요.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통도 편리하고 관리도 잘 되고 있어서 비용은 총 이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형제자매들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춘식이가 꼼꼼하게 잘 알아봤네. 좋은 곳이네. 여기로 하면 될 것 같아 하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비용 분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을 혼자 부담하기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큰형이 먼저 말했어요. 춘식아, 미안하다. 정말 돈이 있으면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데 요즘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은주도 이어서 말했어요. 오빠, 우리도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이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에 정말 여유가 없어요. 미경이와 순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각자의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으며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형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춘식아,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 산소를 혼자 관리해 온 것도 고맙고, 이번에도 내가 주도해서 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다. 대신 앞으로는 우리도 추모공원에 더 자주 찾아뵐 테니까.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이장 비용도 제가 혼자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소 관리를 혼자 해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장 비용까지도. 형님,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제가 너무 나약한 건가? 아니면 형제자매들이 너무한 건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장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형제자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동생들아. 생각해보니 이장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큰형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혼자서 산소 관리를 해온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장 비용까지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은주가 항의했어요. 오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장은 어떻게 해요? 오빠도 찬성했잖아요.
찬성은 했지만 비용을 혼자 부담하는 조건에서는 찬성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 이장이 필요하다면 형제자매들이 함께 비용을 분담해야죠. 미경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사정 모르세요? 정말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혼자서 산소 관리하느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순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오빠는 그동안 관리해 오셨으니까. 그래요, 관리해 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모든 것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되나요? 부모님은 저 혼자의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그때 큰형이 진정시키려고 말했어요. 춘씨가 진정해. 우리끼리 왜 이렇게 싸워? 형님. 저는 감정이 북받쳐서 소리쳤어요. 저는 지금까지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 산소를 관리한 게 아니에요.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저 혼자만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형제자매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초도 혼자, 성묘도 혼자, 산소 복구도 혼자, 묘비 교체도 혼자, 모든 걸 혼자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장까지 혼자 하라고요? 이게 정말 가족이 하는 일인가요? 은주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오빠, 우리도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사정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정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똑같이 자식 키우고 살림살이 하면서 어려운데 왜 저만 모든 걸 감당해야 하죠? 그때 큰형이 말했어요. 춘씨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장은 포기하고 네, 포기하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지금 계신 곳에서 편안히 쉬시면 돼요. 굳이 억지로 옮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순이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어요. 원한다고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럼 원하는 만큼 비용도 함께 부담하세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날의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그었어요. 형제자매들은 이장을 원하지만 비용 부담은 하지 않으려 했고,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며칠 후 큰형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춘씨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사정도 이해해달라. 형님, 저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혼자 해온 것도 충분히 많이 했어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은주도 따로 전화를 했어요. 오빠, 우리가 나중에라도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일단 오빠가 먼저. 나중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주야, 그 나중에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지 알아? 항상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은 언제 오는 거야?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계신 곳에 그대로 모시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부모님 산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여전히 혼자서 말이죠.
하지만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도 만나긴 하지만 예전처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서로 어색한 기류가 흐르죠. 그래도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그냥 이장 비용도 내가 부담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게 돼요.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아내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더 이상 당신만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즘 산소에 가면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모셔드릴게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이는데 마치 부모님께서 고생이 많다, 춘식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78이 된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고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모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형제자매들도 각자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져야 할 짐도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진정한 효도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정성껏 모시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큰형과 동생들이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해옵니다. 명절 때가 되면 형, 오빠,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각자 마음 있을 때 다녀오세요. 저는 저대로 할게요라고 답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기색이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망을 품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저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다만 저도 제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한 거예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춘식이 혼자서 계속 산소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부모님이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도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제는 산소에 갈 때마다 부모님께 안부 인사만 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춘식이가 다녀갑니다. 그리고 묘비를 닦아드리고 주변을 정리해드리고 잠시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려요. 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이야기 말이에요. 어머니,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런 날씨예요. 그러면 정말로 부모님께서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이 들죠.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효도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제적인 뒷받침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 없는 의무감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지금도 저는 부모님 산소를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억울하거나 서운하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로 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그리워서 하는 일이니까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안부는 묻고 지내요. 가끔 만나면 옛날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결국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각자의 처지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에요. 한 사람만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시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각자 형편과 사정이 다르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마음만큼은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맡기고 나머지는 모른 척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어떤 희생도 기꺼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힘들어하는 분들, 가족들의 무관심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이에요. 다만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한정 희생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부모님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에요. 한 자식만 힘들게 하면서 다른 자식들은 편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 정말 그리워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도 후회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도 아쉬워요. 하지만 그 그리움과 후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성껏 모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모셔야 해요. 하지만 그 일을 한 사람만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져야 할 짐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것이 78살이 된 박춘식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담소라디오 진행자였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실 수 있어요.